자, 121번 문제 보실까요? 채권은 유통시장에서 만기 상환일 이전에 현금화가 불가능하다. 아까 제가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채권도요,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사고 팔서 시세차를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불가능하다를 가능하다로 바꿔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122번 문제 보실까요? 채권은 3일 결제 방식이 적용되고 주식은 당일 결제 방식으로 거래가 된다. 자, 이런 문제는요, 뭔가 하나가 이상하죠? 자, 바뀌었습니다. 채권은 당일 결제 방식으로, 그 다음에 주식은 3일 결제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연결시켜주는 문제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 12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채권의 표면이율과 경과 이자에 의해 계산된다. 자, 채권 수익률은요, 일정 기간 발생한 수익 혹은 이익과 투자 원본, 원금 이것과 관련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표면이율과 경과이자가 아니라 일정 기간 발생한 수익과 투자 원본으로 바꿔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4번. 채권 수익률은 채권 투자에서 얻어지는 현금 흐름의 미래 가치와 채권의 시장 가격을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이다. 자, 채권의 시장 가격과 일치를 시켜주려면 미래의 시점이 아니라 현재 시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현금 흐름의 미래 가치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란 말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주셔야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125번 보실까요? 채권 가격은 유통 수익률에 반비례하며 유통 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률은 잔존 만기가 길수록 낮아지며 표면 금리가 낮을수록 낮아진다. 자, 여기서는 틀린 곳이 두 군데입니다. 잔존 만기가 길수록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변동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 변동률은 잔존 만기가 길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표면 금리가 낮을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반비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낮아지며 낮아진다를 높아지며 높아진다로 바꿔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126번 보실까요? 경기가 상승 국면일 경우 채권 수익률은 낮아진다. 자, 경기가 상승 국면이면 자, 수요가 많아질 수가 있죠. 채권의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면서 싸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의 수익률은 높아지는 게 정답이 되겠죠. 반비례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낮아진다를 높아진다로 바꿔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127번. 채권 수요가 감소하면 채권 수익률은 하락한다. 자,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싸지죠. 채권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대로 채권 수익률은 높아지고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락한다를 상승한다라고 바꿔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의 관계입니다.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28번. 채무 불이행 위험이 낮거나 쉽게 현금화하기가 쉬워 유동성이 높을수록 채권 수익률은 높아진다. 자, 유동성이 높을수록 자주 거래가 되고 자주 사고 팔 수가 있다고 한다면 자, 그만큼 위험률이 낮아지는 거니까 위험이 낮아지는 거니까 수익률 자체는 역시 낮아지게 됩니다. 프리미엄이 낮게 붙게 되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9번. 시중자금 사정이 호전되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의 상승으로 채권 수익률은 올라간다. 자,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요.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 방향이다. 자, 올라간다가 아니라 내려간다가 맞겠죠. 채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은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130번. 전환사채 보유자가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주주에서 채권자로 지위가 변동된다. 자, 처음에는 채권이었다가 자, 주식의 형태로 바뀌는 거니까 이게 바뀐 거죠. 주주에서 채권자로가 아니라 채권자에서 주주로 바뀌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환사채, 교환사채 나중에 나오는 문제들까지 좀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31번 문제 보실까요? 자, 131번 문제는 교환사채 문제입니다. 교환사채의 경우 교환권 청구 시 발행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한다. 자,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정답은 변동 없다로 고쳐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132번 문제 보실까요? 전환사채는 채권 발행 시 미리 정해진 일정한 조건에 근거해 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붙은 사채로
권리 행사 후에도 채권의 효력이 만기까지 존속된다. 자, 이렇게 긴 문장들은요. 어떤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그 설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찾아주면 되겠죠. 이건 전환사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를 신주인수권부 사채로 바꿔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133번 문제 보실까요? 역시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관한 얘기인데요.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채권은 효력이 없어진다. 아니요, 채권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억을 해두셔서 헷갈리지 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어진다를 유지된다로 바꿔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134번 문제 보실게요. 각종 대출채권이나 매출채권, 부동산, 주택저당채권과 같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증권을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라고 한다. 역시 문장이 길면요. 어떤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제대로 된 설명이 맞는지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는 ETF라고 하죠. 자, ETF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자산유동화증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를 자산유동화증권으로 고쳐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35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으로 매출채권, 대출채권, 상장주식, 부동산이 대상이 된다. 자,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것 중에는 뭔가 하나가 틀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135번 문제에서는요. 상장주식이 틀린 말입니다. 상장주식은 자산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쳐주시고 상장주식만 빼주시면 나머지는 맞는 말이 됩니다. 상장주식 빼는 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 136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특수목적기구의 독립성을 위하여 유동화 자산 보유자와 자산 관리자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자, 우리가 시험을 준비를 하실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런 말이 들어가면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분리가 아니고요. 자, 자산 보유자와 자산 관리자의 기능을 동시에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리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동시에 담당한다로 바꿔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 137번 문제 보실까요? 자, 이제 세금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퇴직소득과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된다. 자, 분류과세되는 거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자주 일어나지 않고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따로 분류를 합니다. 따로 분류를 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연금소득이 틀린 거죠. 자, 연금소득은 종합과세가 됩니다. 자, 137번을 연금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바꿔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138번 보실까요? 상장주식의 양도 차익은 열거소득에 해당한다. 자, 우리나라 세법상에는요, 상장주식의 양도 차익은요, 열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열거 소득입니다. 자, 139번 문제 보실까요?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소득이다. 자, 우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요, 열거된 소득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게 돼 있죠. 이자소득세를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원천 징수하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특별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해서 과세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양도소득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양도소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류 과세로 갑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고쳐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140번 문제인데요. 자, 연금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다. 자, 여기서요. 아까 분류과세 말씀드렸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입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고쳐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 문제 141번 문제 볼까요? 개인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는 완전 포괄주의 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자, 여기서 상속세, 증여세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개인소득세는요, 종합과세로 우리가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개인소득세가 틀렸습니다. 개인소득세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걸 기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42번 문제. 자, 142번 문제는 노인, 장애인 등이 가입 가능한 생계형 저축에 1인당 가입 한도는 5천만 원이다. 우리나라 생계형 저축은요, 3천만 원까지가 가입 한도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3천만 원 바꿔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 143번 문제 보실까요? 세금 우대 종합저축의 세율은 아시죠? 9.5%, 농특세까지 포함해서 9.5%를
5%를 징수합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2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자, 2천만 원 60세 어떤 게 틀렸을까요? 예, 뒤에 있는 2천만 원이 틀렸습니다. 2천만 원이 3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라고 고쳐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요, 천만 원 말씀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됩니다. 합산해서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145번 문제 보실까요? 만기 10년 이상 장기 채권의 경우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자, 우리나라 10년 이상 장기 채권은요, 30%를 징수하게 됩니다.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자, 33%가 되니까 그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20%가 30%로 바뀌는 겁니다. 자, 14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납입할 보험료의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인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은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 자, 여기서는요,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은 합산 제외가 된다는 거, 즉 2억 원 이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은 빠져야 됩니다.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은 합산 제외다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7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재형저축은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가입 가능하다. 6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까지죠. 자, 5천만 원 바꿔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 148번 문제 보실까요? 148번 문제, 저축성보험 가입 후 10년 이내에 확정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보험 차익은 비과세된다. 자, 10년 이내는 다 과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란 말을 과세로 바꿔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49번 문제입니다. 세금 우대 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적립식 또는 거치식 금융상품에 적용하며 20세 이상은 1인당 3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숫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숫자가 틀렸죠. 자, 어떤 게 틀렸습니까? 1인당 3천만 원까지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 1천만 원까지, 1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틀린 것은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적립식 또는 거치식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적립식 또는 거치식 금융상품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3년과 3천만 원이 각각 1년과 1천만 원 바뀌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장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15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기준 금액은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는 건 위헌 판결이 났죠. 개인별 금액으로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는 것을 개인별 금액으로 바꿔주시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상 150문제를 우리가 1장에 150문제 풀어봤는데요. 이 150문제만 잘 알고 또 정확하게 짚어주고 내용만 정확하게 일을 하셔도 다음번에 있는 시험에 대해서 반드시 합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성과, 좋은 합격의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